안녕하십니까. 위직 스튜디오의 박관우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 얘기 잠깐 드리고 또 산업 전반적으로 콘텐츠가 또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좀 캐주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네요. 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컨텐츠 쪽에 있었는데 저희 이력은 좀 특이합니다. 저는 VFX,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저는 그 영화 쪽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1916년도 5월 달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화나 컨텐츠에 서비스해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일들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영화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중국 시장의 영화가 아직 기술이 이렇게 저변화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기술들을 한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저희 VFX 시장이 한국이란 영화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다 포함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게 되었고, 그래서 상장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VFX를 볼 때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공장이 이 형태가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요즘에 화두가 메타버스이긴 합니다만 결국 컨텐츠를 제작하는 환경이 컴퓨터 그래픽 베이스로 메타버스 시대가 되고 모든 컨텐츠를 이 안에 담아낼 수 있겠다. 제작 환경에서 이런 뭐 비전을 좀 갖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IPO 이후에 저희는 이제 그 공모 자금으로 우리의 회사의 방향을 컨텐츠 영역으로 좀 더 확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M&A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저희가 뭐 드라마 제작사, 저희 이제 관계사들인데 관계사와 저희 이제 자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제 컨텐츠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되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 그래서 컨텐츠의 성공 확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회사로 레몽레인이란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전에 이제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작품을 했던 드라마 제작사고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지9이라는 또 자회사가 있는데, 이미지9은 그 예능 제작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예능과 그 드라마 영역까지 확장을 했고, 안에 이제 매니지먼트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이미지9에서 작년 말에 이제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이제 승리호란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승리호의 이제 투자와 배급을 맡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고준혁 ENT라는 회사, 저기는 이제 원천 IP, 예를 들면 이제 그 소설, 웹소설을 제작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고요. 그래서 결국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보다 이제 정교한 시스템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저희가 컴투스란 회사를 저희가 또 인바이트를 했습니다. 컴투스는 이제 게임 회사인데 결국 이제 컨텐츠 영역에서 게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그 이종 산업 간의 결합, 빅블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게임과 저희가 말하는 영상 콘텐츠가 결합이 될 것이고 중간 형태의 어떤 새로운 콘텐츠 영역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IP의 확장이죠. 그냥 단순히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웹툰, 웹소설 시작한 IP가 영화, 드라마, 게임까지 넘어가고 게임에서 시작한 IP가 다시 뭐 영화나 드라마 혹은 다시 웹툰으로 나오는 이런 일종의 IP 확장 그림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 올해 작년부터 뭐 올해까지 했던 주요 작품들인데 승리호는 아실 거고, 그리고 올해 이제 가장 텐트폴 작품이라고 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JTBC랑 같이 공동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올해 이제 주목할 만한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20편의 드라마 혹은 영화, 예능까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말씀만 드리면 지루하실 테니까 영상을 한번 하나 보시고,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포트폴리오 영상입니다. 요건 중국 영화인데 음양사 시신령이라는 작품이고요. 아마 저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VFX 컴퓨터 그래픽 역사는 한 25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시작을 해왔는데, 변화상을 보면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의 공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단순한 이제 합성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세트 거의 짓지 않고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고, 로케이션도 갈 필요 없겠죠. 게다가 이제 물리적인 이펙트들, 예전에 정말 폭탄을 설치하거나 비를 내리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컴퓨터 그래픽 영역 안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캐릭터들, 디지털 크리처들, 사람까지도 컴퓨터 그래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안에서 통제된 환경 안에서 결국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종의 공장을 저희는 좀 꿈꾸고 있고요. 결국은 공장이 아니라 이 공장에서 뭘 만들어낼 것인가, 결국 콘텐츠다, 그렇죠? 콘텐츠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요소고요. 콘텐츠란 무엇인가? 콘텐츠는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이고, 어떻게 예를 들면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고, 미디어는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콘텐츠는 되게 중요합니다. 문화 콘텐츠는 미디어를 통해 유통이 되죠. 영화는 영화관을 통해서, 게임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저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는데, 이게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에 담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미디어에 이제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화관 상영 후에 OTT 서비스 통해서 이제 다른 미디어를 통해 확장될 수도 있고, 혹은 그 하나의 IP 콘텐츠가 또 다른 형태로, 그게 피규어가 됐든 게임으로 됐든 또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지금 산업적인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는 보는 사람한테 지적, 정서적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즐길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향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미디어를 통해 제공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자체적으로도 되게 가치를 가지지만 여기서 파생된 산업의 파급력도 대단하죠. 요거에 대해서는 차후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와 포트나이트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리드 헤이스팅스죠. 헤이스팅스. 예. 넷플릭스의 CEO가 어느 날 발견을 했는데 갑자기 넷플릭스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게 도대체 왜 이유 없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포트나이트란 게임의 서버가 다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결국은 그쵸? 넷플릭스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의 싸움이고,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도 사람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보통 이제 8시간 취침, 8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여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8시간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단순히 게임 쪽, 저희 같은 컨텐츠 쪽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적으로, 예를 들면 쇼핑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을 확보할 것이냐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 이커머스의 가장 강자이긴 합니다만 OTT 플랫폼도 냈고, 최근에 또 빅 스튜디오죠, MGM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머스와 컨텐츠의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커머스와 컨텐츠 연결고리는 앞으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결국 이제 OTT라는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저희 K 컨텐츠도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고, OTT가 특히나 이제 글로벌 OTT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K 컨텐츠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해줬거든요. 예전에는 컨텐츠의 권력이 유통사에 있었어요. 근데 권력이 최종 소비자, 시청자들한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컨텐츠를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 미국에다가 어떤 개봉을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배급 라인을 거치고 그나마 한정되어 있는 스크린에 한국 작품을 걸겠다라는 건 불가능했죠. TV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였는데, 넷플릭스는 사실 그런 구조를 OTT란 개념으로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전 세계 동시에 개봉이 되고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K 컨텐츠가 최근에 경쟁력을 가지게 된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OTT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한 18% 증가한 한 1,100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고, 2021년에도 약 15% 성장해서 한 2,2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OTT 시장은 2020년에 7,801억 원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연평균 28%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과 경쟁에 대한 부담이 또 있는 거죠. 디즈니도 들어오고 앞으로 해외 글로벌 OTT들이 또 국내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보죠. 그러니까 글로벌 OTT들이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넷플릭스가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죠. 16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하는 규모가
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K 콘텐츠 한 7,70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2021년부터 앞으로 한 2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한 5억 달러, 5,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콘텐츠 자체로서 일단 글로벌로 소구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검증을 거쳤고요. 그리고 디즈니 대항해서 적어도 아시아 쪽 시장은 자기네들이 선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 콘텐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말레이시아 탑 10 중 9개가 한국 콘텐츠라고 합니다. 아카데미 사관왕 기생충에 이어서 그 한국인 최초 여유조연상을 수상한 미나리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흥행뿐만이 아니라 작품성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죠. BTS, 블랙핑크로 대변되는 K-팝이나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스위트홈 이런 드라마, K-드라마,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20배 넘게 성장하며 차세대 콘텐츠로 자리 잡은 이제 웹툰, K 웹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하나의 콘텐츠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세계 시장의 기대감이 확실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콘텐츠 7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숫자보다도 주목할 부분이 바로 연평균 성장률인데요. 우리나라 3.26%의 연평균 성장률로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내로 프랑스도 따라잡고 그래서 세계 6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콘텐츠 산업의 그 성장이 중요한 것은 그 연관 산업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그 수출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40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 수준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K 콘텐츠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옛날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호 은행나무 침대 이런 영화들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첫 번째로 참여했던 영화가 구미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나무 침대인데 다들 역사적인 좀 그 발자취를 남겼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구미호는 그 당시에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이 쓰였던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 침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의 그 영화가 한 단계 발전한 기술적으로 발전한 그 사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술로 인해서 장르의 다변화가 생긴 거죠. 그 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영화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 야한 영화들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판타지의 소재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침대는 또 은행나무 침대와 구미호 여기서 나뉘는 거는 은행나무 침대는 최초로 금융 자본이 들어간 영화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영화를 제작했을까? 지금은 이제 멀티플렉스 대기업들이 이제 멀티플렉스를 갖고 있고 극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들이 다 극장을 갖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방에도 다 개인들이 극장을 갖고 있었고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단일관들 위주였습니다. 그러면 영화 제작자는 어떻게 영화를 만드느냐? 지방을 돕니다. 지방을 돌고 그 지방의 극장 사장한테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 테니까 돈을 대시오. 그러면 내가 영화를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제작비를 모았어요. 그럼 제작비 모으고 나서 제작사는 어떻게 돈을 버냐? 서울은 남겨둡니다. 서울은 직접 극장주랑 나눠 갖는
쉬어야 하는 그림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구미호 때인 것 같아요. 그 입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전산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직접 영화사 직원이 가서 관객이 들어가는 걸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극장주랑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극장주가 뭐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호 때는 그렇게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산업에 자본이 들어왔고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는 어떤 그 역사적인 포인트가 있냐면 그때 천리안 그 PC 통신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이전이죠. PC 통신으로 이제 그때 커뮤니케이션 하던 시절에 PC 통신에서 그때 한참 화제가 됐던 그 소설이 있었습니다. 웹소설이 아니죠. 그때는 그냥 PC 통신 소설이에요. 그게 엽기적인 그녀고 그래서 원천 IP를 온라인에서 확보를 하고 그것을 컨텐츠로 만든 첫 번째 사례가 엽기적인 그녀입니다. 엽기적인 그녀는 대단한 그 당시에 성공을 흥행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 세 회사가 다 제가 그때 몸담고 있던 신시네라는 영화사에서 했던 거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긴 합니다만 신철 사장님이 이런 뭐 사실 그 전에 영화의 그 산업의 틀을 좀 바꾸는 큰 역할을 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쉬어가는 타임에 그 영상 한번 보시고 또 넘어가시죠. 서울 한복판. 우리나라에서 첨단 기법의 영화를 만들어 주목을 끌었던 영화사. 막바지 촬영 중인 영화의 특수 효과 장면에 대해 스텝 시사가 은행나무 침대 할 때예요. 그때 그 자료 사진을 어렵게 자료 영상을 구했습니다. 몸을 방송한다는 질감이 거의 안 들고 이봐요. 이 눈을 감는 거야. 강재규 감독님도 참 그때 그 통과 둘이 통과한 거 아니죠? 은행나무 침대로 첫 입봉이었고 저도 같은 효과 아니에요? 컴퓨터 이렇게 책임자로 첫 입봉을 했던 그 순간이에요. 며칠 밤을 고생해서 준비했건만 특수 효과팀 팀장인 박관우 씨. 스텝들의 감독님한테 한마디씩 지금 혼나고 던지는 있는 말에 중입니다. 난세를 면치 못하는 모양이다. 효과 이 효과가 아니라고. 벽돌 질감이 그대로 살아나오면서 자, 그다음에 또 역사적인 콘텐츠가 있죠. 겨울연가 윤석호 PD가 그때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 엄청나게 터졌는데 일본의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일본 가정 내에 이제 권위주의에 지친 주부들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대리만족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이제 있습니다. 당시 일본 드라마는 도시적이고 트렌디한 게 주류였었고요. 주부들이 볼 만한 수뇌물이 거의 없었고 겨울연가 광풍이 불기 전까지 일본의 주요 시청자층은 젊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자, 뭐 이것도 제 뭐 자료를 좀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만 배용준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일화가 있는데 일본의 어느 한 신문의 칼럼에 쓰여진 내용에 따르면 겨울연가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본 작품에 나오는 인물 배역을 맡은 배용준을 보고 저런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녀석이 뭐가 좋다고 라고 한마디만 해보시라. 아마 부인께서는 화가 나서 며칠 동안 귀에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매체에다가 이런 기사를 썼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경제 유발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게 뭐 상품의 수출로도 이어졌지만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었죠. 남이섬의 그 춘천 남이섬은 이제 성지가 됐고요. 그 거제도의 외도 성지가 됐죠. 그래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그 관광객들이 2009년에 200만 명이 한국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대장금도 기억나세요? 이 두 작품은 어찌됐건 한류의 신호탄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 숱한 난관과 역경에 시달리면서 심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겨내고
악인을 처리할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원한을 버리고 용서하면서 자신의 길을 정진하는 장금이의 모습. 예.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었고 결국 장금이를 괴롭혔던 많은 악인들이 쓰러지고 자멸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줬던 작품입니다. 그 이란에서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글로벌리 다 방송국에 이제 팔렸는데 이란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대장금 돌풍이 일어났었고요. 그때 그 LG 휘센이라는 그 에어컨이 있었죠. 그래서 신혼부부의 혼수품의 1등 브랜드였고 이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 유발 효과를 보는 건데 대장금에 나왔던 그 이영애란 캐릭터가 상품의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들도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콘텐츠는 왜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는가?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를 보고 있어요. 결국은 그 스토리, 한국만의 스토리 풀이 있다. 그 다음에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이 스토리를 비주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탤런트들이 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VFX뿐만 아니라 촬영 기술 자체도 되게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에스테릭, 미학,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미학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은 유독 그 웹툰을 베이스로 해서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지죠. 아까 엽기적인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그게 신호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이런 작품들이 웹툰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도 전지적 독자 시점 같은 킬러 IP들이 웹 소설부터 시작해서 웹툰까지, 웹툰에서 지금 애니메이션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웹툰 자체만으로도 K 스토리만으로도 그 글로벌로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고 그 일본의 이제 두 대표적인 한국 그 플랫폼입니다. 라인망가와 피코마에서 1위에서 5위까지 하는 그 웹툰들이 다 한국 웹툰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지적 독자 시점이나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작품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2차 컨텐츠로 확장이 되면서 글로벌로 지금 애니플렉스란 귀멸의 칼날이죠. 귀멸의 칼날을 제작했던 애니플렉스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자회사 중에 이제 고즈넉 ENT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또 IP들이 지금 그 글로벌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청계산의 재판이란 그 소설이 있는데 그건 MBC 유니버설의 이제 드라마화가 곧 될 예정이고요. 결국 컨텐츠 자체로서 그러니까 그 원천 IP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앞으로 이 확장될 이제 영상 컨텐츠 확장될 이 산업의 원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국 이런 그 스토리 풀이 굉장히 다양하고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굉장히 낯익은 얼굴들이 있죠.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최동훈 감독, 유승환 감독, 또 지금 사진이 좀 잘못됐습니다. 윤태호 작가님인데 신원호 미생을 했던 신원호 PD까지 그리고 나영석 PD까지 되게 독특해요. 감독 크리에이티브 쪽을 보면 다들 스토리텔러고 보통 작가와 감독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유독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도 쓰고
작품 개발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시각적 해석력이 남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 뭐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 한국에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스토리와 잘 버무려져서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섬세한 감정을 잘 건드리는 게 또 한국의 특징이죠. 한국 그 콘텐츠에 뭐 응답하라 1988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에 이제 뭐 소개가 됐었는데 많은 그 서구 그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저희 어렸을 때 얘긴데, 근데 그런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독특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웰메이드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죠. 기술인데 뭐 사실 그 승리호가 기획된 거는 10년 전이라고 해요. 감독님한테 들은 얘긴데 10년 전에는 이걸 구현할 기술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사실 뭐 이게 흥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 우주를 나가서 지구를 구한다의 얘기는 미국 사람들 얘기지 한국 사람들 얘기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 세계관이 맞닿아 있는가도 굉장히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적으로 뭐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리고 VFX 쪽만 보더라도 전 세계의 탑 클래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은 웰메이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또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좋은 스토리가 있고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버무려져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자, 요거는 한번 The rise of South Korean cinema. 라는 매체에서 Plus, what to watch 최근 after 뭐 Parasite.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Historic 한국 영화에 대해서 its 조명을 effects on 한 Western 영상인데 culture, with director Bong Joon-ho's 이 영화들의 Parasite 공통점이 winning a plethora of 무엇일까요? awards, 한국이 뭐 four 여기서 Oscars and historic Best Picture 다루는 wins for 내용은 film, a huge 무엇일까 좀 spotlight has been 봤습니다. cast on South 이게 아까 Korean 말한 cinema 저희가 for K Western 에스테틱이란 audiences. 한국적 Parasite shocked 미학이 viewers with 무엇일까에 대한 92nd Academy 얘기예요. 왜 Awards, winning the Oscar for 응답하라 International 1988에 Feature 미국 Film, 사람들이 Best 눈물을 Original 흘릴까? Screenplay, 전혀 Best Director, 뭐 and 다른 Best 얘긴데. Picture. Even eliciting 그럼 우리나라 뭐 controversial 격동의 response 근대사를 from 겪었죠. President 이렇게 Donald Trump. 다이나믹하게 As expected, 역사적으로 Bong Joon-ho's 겪었던 latest 나라는 film has piqued 한국이 Western 거의 유일할 interest 것 in 같아요. South Korean cinema. The 뭐 following is a brief 일제 history of the 시대부터 country's 광복 rise 그리고 and 뭐 한국 전쟁 as well as a 그 list of 이후에 이뤘던 recommended 뭐 South 산업 Korean 발전, features for those who loved 민주주의, Parasite. 민주화 A 운동 tumultuous past. 그리고 Korean cinema 뭐 has undergone 지금은 many 굉장히 잘 사는 changes. 나라로 또 인식되기도 Unsurprisingly, 하죠. due to the region's complicated past, 세계 어딘가 Korean 비교해도 films 이렇게 have become 단기간에 known 빠른 for 변화를 their 겪은 나라는 exploration of 없습니다. politics and social class issues. As stated by Darcy 그래서 Paquette 이러한 in 우리나라 his essay, A 역동성이 Short History 그리고 of Korean 그걸 Film, 경험했던 who worked as a 국민들이 subtitle 가진 translator 고유한 for 감성들이 Parasite. 녹아 들어간 Since its beginning, Korean 결과물이 cinema K has 콘텐츠라고 been 보고 있어요. hampered by Japanese 그래서 최근에 colonization, K 에스테틱이라는 national division, 표현이 심상치 않게 civil war, 등장하고 있는데 굳이 authoritative 번역하자면 이제 military 한국적 미학 governance, 정도가 strict 되겠는데 censorship, and highly 세계 시장에선 restricted 한국 콘텐츠가 왜 distorted 사랑받는지 regulations. 도대체 다른 He 문화권의 further 콘텐츠와의 elaborates 차이점이 what 무엇인지를 was 연구하다 in the 보니까 1990s, that Korean cinema 한국만의 began to 무언가가 finally 있더라는 enjoy 말입니다. support 그 government, 얘기를 a 지금 stable 하고 economic 있어요. environment, and a sensible film 그 policy. 앞서 뭐 As the 잠깐 South Korean 말씀드린 이제 government 고유한 began to 역사적 move 배경이 past its 있고 그 political and 바탕으로 이제 economic 유니크한 hardships, 스토리가 이제 censorships, 만들어지게 and 되는 거죠. instability, going from extreme military 그리고 rule 그 to 스토리가 시각적 democratization and 창의성, industrialization in the 20th century. 비주얼 The South Korean film industry 크리에이티브를 began to 만나게 되는 experience 겁니다. a creative boom.
Influential directors such as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말 이렇게 머리가 좋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세계적인 첨단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콘텐츠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행과 킹덤 뭐 이것도 굉장히 그 OTT를 통해서 전 세계 그 시청자들이 굉장히 사랑한 컨텐츠인데 좀비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한국 좀비한테 열광을 했을까? 예. 아까 K 에스테릭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크리에이티브나 뭐 그렇죠 기술력이나 다 잘 만들어진 영화임이 분명한데. 그 한국 좀비는 디테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비에도 스토리가 있죠. 예. 좀비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좀비도 내가 살리려고 노력했던 나의 친구, 부모, 형제가 좀비가 된 케이스예요. 좀비도 자기가 어떻게 좀비가 되는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비도 이제 감정이 맞닿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뭐 헐리우드, 뭐 웨스턴 쪽의 컨텐츠 좀비를 보면 되게 좀비는 단순하게 묘사가 되죠. 단순하고 무식하게. 이런 면에서 K 에스테릭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K-팝 얘기는 제가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뭐 기본적인 아티스트의 실력도 훌륭하고, 예, 그리고 한국만의 섬세함, 뭐 세련됨, 그리고 뭐 이걸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팬덤 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K-팝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 음악 K-팝은 굉장히 많이 이제 글로벌로 나가 있고 앞서가 있습니다. 결국 음악 시장도 되게 파편화된 시스템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고 결국 이거를 시스템 안으로 다 넣은 거거든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화를 한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예, 그리고 글로벌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세워서 성공 확률을 높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모델을 사실은 K-팝 쪽에서 컨텐츠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밸류 체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컨텐츠 자체의 그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천 IP부터 시작해서 원천 IP가 확장될 수 있는 그림들을 이 안에서 그리고 그게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확장이 되고 나중에 게임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컨텐츠를 빨리 기획해서 빨리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체계적인 시스템화를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 수평적인 그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CPND라고 얘기를 하죠.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 보통은 이제는 수직적인 밸류 체인을 이제 많은 플랫폼 회사들이나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컨텐츠 영역에서 수평적인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 이게 조금 나중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웰메이드 컨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거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 컨텐츠라는 브랜드가 조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세분화된 브랜드가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K 컨텐츠라는 브랜드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시장의 흐름과 그 안에서 K 컨텐츠의 강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하나 제시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이언맨이나 헐크 같은 영화를 보고 무슨 영화라고 하시나요? 미국 영화라고, 헐리우드 영화라고 하지 않고 마블 영화라고 얘기를 하죠. 뭐 겨울왕국은 저 픽사 영화라고 얘기를 하죠. 픽사가 아니죠, 디즈니죠. 예, 디즈니 영화라고 합니다. 저희는 뭐 콘텐츠 정말 잘 만드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도 받고 있고 하나의 브랜드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K 콘텐츠로 묶여 있죠. 마블이나 디즈니와 같이 브랜드를 등에 업는 콘텐츠들은 시장에서 일종의 이제 보증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마블 영화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는 것처럼, 예, 그 브랜드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고유한 세계관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그 가치를 창출하죠. 예를 들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IP를 확장하고 연결시키는 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IP를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개봉한 크루엘라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101마리 달마시안이란 예전에 애니메이션이 있었고 한 10몇 년 전에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실사 영화가 있었고 거기에 나온 주인공의 스핀오프 영화인 크루엘라를 지금 개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의 IP가 세대가 변해도 자기 부모와 계속 같이 그 IP를 소비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디즈니 전략은 철저하게 하나의 IP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냐면, 결국 이제 원천 IP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죠. 이건 뭐 레디시의 사례입니다만 네이버가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레디시를 인수를 했죠. 레디도 컨텐츠의 밸류 체인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컨텐츠의 원료가 되는 IP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 업계에서는 뭐 웹소설, 웹툰,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이런 연결고리가 흥행 공식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헐리우드는 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스토리를 수급하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이제 스토리 부서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IP들을 원천 IP들을 소싱하기 위해서 그 전담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희 한국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컨텐츠 회사의 그 전담 스토리 부서를 대규모로 만들어 놓은 이런 그러니까 규모나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어떻게 컨텐츠로 확장이 될 IP 원료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2분이 남은 거죠? 제가 말을 너무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컴투스의 대표님, 의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옛날에 어떻게 사업하셨어요?라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예전에 컴투스는 이 모바일 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아니라 예전에 피처폰이라고 있었잖아요. 피처폰 시절부터 게임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뭐 미국에 넘어가서 AT&T나 버라이즌을 만나야 됐고 한국에선 SK텔레콤이나 KT를 만나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그들 플랫폼에 유통을 시켜야지 태울 수 있어야지 유통이 가능했던 시절이었고 이게 이제 인터넷을 만나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스마트폰의 생태계에 올라타면서 글로벌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자기가 만든 게임을 쉽게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게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저희는 여기서 또 시장의 확장을 저희 쪽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또 말씀드렸지만 결국 유통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시기에서 지금은 소비자가 권력을 갖는 또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이제 OTT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OTT 환경으로 결국 그 콘텐츠와 소비자가 만날 이런 접점들이 가까워지면서 한국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다면 글로벌 뭐 미국에 있는 뭐 헐리우드 콘텐츠나 글로벌 콘텐츠와 경쟁해서 충분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발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냥 보내드리기는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아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마이크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시네요.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당사 미래 전략에 대해 여쭈고 싶네요.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 로컬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어떻게 체결할 것이고 또 어떠한 사업 전략을 가지고서 사업 전개를 하실 것인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지금 뭐 컴투스 얘기를 좀 전에 드렸습니다만 컴투스가 저희랑 이제 그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결국 그 로컬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OTT를 통한 세계화가 아니라 직접 콘텐츠 자체도 큰 그림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좀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컴투스는 이제 글로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고요. 특히나 북미나 이제 유럽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도 그 북미 쪽에 있고 그러면서 지금 스카이바운드라는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바운드는 그 워킹 데드를 만든 IP 회사고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네트워크를 다 해서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로컬 콘텐츠가 아니라 저희 IP와 인력을 갖고 글로벌 혹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빅버짓의 헐리우드 영화들을 만들어서 유통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